가끔 알 수 없는 밤의 소리가 들려오고 코앞에서 내리꽂힌 번개에 소스라쳐 놀랄 때도 있었지만 카야가 비틀거리면 언제나 습지의 땅이 붙잡아 주었다. 콕 집어 말할 수 없는 때가 오자 심장의 아픔이 모래에 스며드는 바닷물처럼 스르르 스며들었다. 아예 사라진 건 아니지만 더 깊은 데로 파고들었다. 카야는 숨을 쉬는 촉촉한 흙에 가만히 손을 대었다. 그러자 습지가 카야의 어머니가 되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 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델리아 오온스의 장편소설 가재가 노래하는 곳입니다. 이 책의 펴낸 곳은 산림출판사이고요. 김선영님이 너무나 정성스럽게 번역한 책입니다. 드디어 이 책을 소개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평생 야생동물을 연구해온 델리아 오온스가 이른이 가까운 나이에 출간한 첫 소설인데요. 출간 6개월 만에 밀리언셀러가 된 엄청난 소설책입니다. 미국 남부의 노스캐롤라이나주 아우터 뱅크스의 해안 습지를 배경으로 한 소녀의 성장 이야기가 출판계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이 책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헬로 선샤인 북클럽 운영자인 헐리우드 스타 리즈 위더스푼이 이 책을 발굴해내서 북클럽 추천작으로 소개하자 단번에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랐고 밀리언셀러에 등극한 책입니다. 리즈 위더스푼은 이 책을 표현하기를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책을 사랑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정말 흡입력이 최고인 책입니다. 한번 손에 잡으면 끝을 봐야 하는 책이에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저의 이 느낌에 충분히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이미 영화화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영화의 느낌은 어떨지 너무나 기대가 되는 작품입니다. 남아프리카를 여행하며 야생동물을 벗삼아 평생을 떠돌며 살아온 작가의 특이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연에 대한 경이로운 창가, 가슴 저미는 러브스토리, 습지에서 자란 소녀의 성장 이야기, 그리고 살인 미스터리까지 재미를 넘어 인간 존재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소설책입니다. 작가 델리아 오온스는 이 책을 외로움에 대한 책이라고 단언했고요. 처음부터 고립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그리고 싶었다라고 합니다. 이 책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주인공 카야는 5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카야의 엄마는 아버지의 상습적인 구타로 인해 가출을 하고요. 그 후로 첫째부터 넷째까지 줄줄이 집을 떠나버립니다. 아버지와 단 둘이 집에 남게 되는데 아버지는 집을 자주 비우고 도박에 빠졌기에 카야는 홀로 끼니를 해결하고 삶을 영위해 나갑니다. 그러다 결국 아버지마저 행방불명이 되고요. 오롯이 혼자 살게 된 6살 카야는 습지에서 홍합을 캐어팔아 살아가게 됩니다. 과연 카야는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게 될까요? 이 소설은 첫 부분에 체이스 앤드루스의 시체가 발견되는데요. 누가 살인범인지 궁금해하는 우리들에게 끝까지 책에서 시선을 놓지 않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살인범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카야가 경험한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상적으로 읽은 것은 책 속에 여러 편의 시가 나오는데요. 주인공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듯해서
굉장히 의미 있게 와닿습니다. 오늘 제가 낭독해드릴 부분은 프롤로그부터 31조까지입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프롤로그 1969년 습지는 늪이 아니다. 습지는 빛의 공간이다. 물속에서 풀이 자라고 물이 하늘로 흐른다. 꾸불꾸불한 실개천이 느릿하게 배회하며 둥근 태양을 바다로 나르고 수천 마리 흰 기러기들이 우짖으면 다리가 긴 새들이 애초에 비행이 존재의 목적이 아니라는 듯 뜻밖의 기품을 자랑하며 일제히 날아오른다. 습지 속 여기저기서 진짜 늪이 끈적끈적한 숲으로 위장하고 낮게 포복한 수렁으로 꾸불꾸불 기어든다. 늪이 진흙 목구멍으로 빛을 다 삼켜버려 물은 잔잔하고 시커멓다. 늪의 소굴에서는 야행성 지렁이도 대낮에 나와 돌아다닌다. 소리가 없진 않으나 습지보다는 늪이 더 고요하다. 부패는 세포 단위의 작업인 탓이다. 삶이 부패하고 악취를 풍기며 썩은 분토로 변한다. 죽음이 쓰라리게 뒹구는 자리에 또 삶의 씨앗이 싹튼다. 1969년 10월 30일 아침, 체이스 앤드루스의 시체가 늪에 누워 있었다. 자칫하면 소리 없는 늪이 삼켜버려 영원히 발견되지 않았으리라. 죽음을 속속들이 아는 늪으로서는 비극도 죄도 아무 일도 아니다. 하지만 이날 아침 마을 소년 둘이 자전거를 타고 낡은 막루를 찾았고 세 번째 스위치백 선로에서 체이스의 청 재킷을 발견했다. 1. 엄마 1952년 그날 아침 불타는 8월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습지의 눅눅한 숨결은 안개가 되어 참나무와 전나무에 늘어져 있었다. 팔메토 야자나무 덤불은 이상하게 고요해서 못에서 날아오른 외가리에 느릿한 날갯짓 소리만 들렸다. 6살밖에 안 된 카야는 차양문이 철썩 닫히는 소리를 듣고는 의자에 올라서서 냄비를 박박 닫던 손길을 멈추고 거품 자작한 개수대에 내려놓았다. 쥐 죽은 듯 적막한 가운데 카야 자신의 숨소리만 들렸다. 누가 판잣집을 나갔지? 엄마는 아닐 거야. 엄마는 절대로 차양문을 소리나게 닫지 않잖아. 하지만 포치로 달려가 보니 긴 갈색 치마를 입은 엄마가 하이힐을 신고 발목에 휘감기는 치맛자락을 차며 모래 흙길을 걷고 있었다. 코가 뭉툭한 구두는 가짜 악어 가죽으로 한 켤레밖에 없는 외출용 신발이었다. 큰 소리로 엄마를 부르고 싶었지만 괜히 아버지를 자극할까봐 무서웠다. 그래서 카야는 벽돌을 쌓아 널빤지를 덮은 층계 위에 올라섰다. 엄마 손에 들린 파란색 작은 여행용 가방이 보였다. 보통 때라면 새끼의 본능으로 엄마가 갈색 기름종이에 고기를 싸오거나 닭 한 마리를 사들고 닭 모가지를 달랑거리며 돌아올 거라 철석같이 믿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럴 때는 엄마가 절대로 악어 가죽 힐을 신고 가거나 여행 가방을 들고 가지 않는다. 엄마는 오솔길이 대로와 만나는 곳에 이르면 늘 뒤를 돌아보곤 했다. 그러고는 한쪽 팔을 높이 치켜들고 하얀 손바닥을 흔들며 길 위로 올라섰다. 소택지의 숲과 고양이 꼬리 같은 호소를 꼬불꼬불 가로질러 읍내까지 이어지는 길. 하지만 오늘 엄마는 땅에 깊이 팬 바퀴 자국을 위태롭게 밟으며 계속 걸어갔다. 숲에 뚫린 구멍 사이로
낭창낭창한 몸매가 살짝 보이다가 급기야 나뭇잎 사이로 하얀 스카프만 어른거렸다. 카야는 길이 훤히 잘 보이는 자리로 달려갔다. 거기서 보면 엄마가 꼭 손을 흔들어 줄 거야. 하지만 온 힘을 다해 뛰어갔을 때는 파란 여행 가방이 시야에서 막 사라지고 있었다. 가방은 숲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계단에 올라가 기다리려고 돌아선 순간 카야의 가슴에 검고 고운 진흙덩어리처럼 묵직한 슬픔이 얹혔다. 카야는 5아이 중 막내였고 언니 오빠들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났다. 나중엔 언니 오빠들 나이조차 잘 기억나지 않았다. 우리에 갇힌 토끼들처럼 비좁고 조잡한 판잣집에 바글바글 끼어 살았다. 참나무 및 판잣집 차양문은 부릅뜨고 노려보는 눈알 같았다. 바로 손위 오빠지만 나이가 7살이나 많은 조디가 집에서 나와 카야 뒤에 섰다. 조디는 카야와 똑같이 검은 눈의 흑발이었고 새들의 노래와 별들의 이름과 억새풀을 헤치고 나룻배 젓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엄마는 돌아오실 거야. 조디가 말했다. 몰라. 엄마 악어 신발 신었어. 엄마들은 자식을 두고 가지 않아. 원래 그렇게 못해. 그 여우는 새끼들을 버리고 갔다면서 오빠가 그랬잖아. 그래. 하지만 그 여우는 다리가 찢어져서 만신창이었어. 제 몸도 건사 못하는데 새끼 먹이까지 챙기려면 굶어 죽을 거야. 새끼들을 두고 떠나 몸을 잘 치료한 다음에 새끼들을 더 잘 기를 수 있을 때 다시 낳는 편이 낫지. 엄마는 배고파 죽을 지경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돌아오실 거야. 조디는 콩할 만한 확신도 없으면서 카야를 위해 이렇게 말했다. 카야는 목이 메어 속삭였다. 하지만 어디 먼 데에 가는지 파란 가방을 들고 갔단 말이야. 판잣집은 팔메토 야자나무 숲과는 거리를 두고 물러앉아 있었다. 숲은 모래밭을 가로질러 목걸이 모양을 이룬 초록색 못을 지나 저 멀리 습지 너머까지 펼쳐져 있었다. 생명력이 끈질겨서 소금물에서도 잘 자라는 풀이 수 킬로미터에 걸쳐 자라나고 아예 바람 모양으로 굽은 나무들이 군데군데 섞여 있었다. 판잣집 뒤편에는 제일 가까운 못을 둘러싸고 참나무 숲이 빽빽하게 우거져 있었다. 수면에 서식하는 풍부한 생명체들이 끈적거리며 소용돌이쳤다. 소금물과 갈매기의 노랫소리가 나무 사이로 흘러 바다로 떠내려갔다. 이 지역의 토지 소유권은 1500년대 이후 별로 변한 게 없다. 습지 소유권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자연스레 말뚝으로 구획되었다. 이쪽은 개천으로 경계를 짓고 저쪽은 죽은 참나무로 표시하는 식이었다. 대부분 무법자들이었다. 인생 막장에 다다랐거나 도망자가 아니라면 수렁에 판잣집을 짓고 살 리가 없다. 초창기 정착민들은 갈라진 해안선 사이에 아늑하게 자리 잡은 습지를 대서양의 공동묘지라고 불렀다. 지금의 노스캐롤라이나의 해안선을 따라 이안류, 맹풍, 얕은 모래톱이 종이 모자를 구기듯 선박을 박살내기 때문이다. 육지다운 육지를 찾는 사람들은 이곳을 지나쳐 계속 항해했고 악명 높은 습지는 반란 선원, 조난자, 빚쟁이, 전쟁이나 세금이나 법을 피해 도망친 떨거지들을 그물처럼 건져냈다. 말라리아에 목숨을 잃지도 늪에 잡아먹히지도 않는 사람들은 다인종 다문화의 나무꾼 부족을 이루었다. 이 사람들은 자귀 한 자루만 있으면 작은 숲 하나는 거뜬히 베어버리고 몇 킬로미터씩 개간할 수 있었다.
강쥐처럼 영역을 지키되 외곽에 꼭꼭 숨거나 며칠씩 늪지로 사라져 종적을 감출 수 있어야 한다. 200년 후 습지로 도망친 노예 마룬이 이들과 합류했고 땡전 한 푼 없이 막다른 골목에 몰린 해방 노예 또한 습지 여기저기 흩어져 살게 되었다. 빈곤한 지역이었지만 척박한 땅은 한치도 없었다. 꾸물거리는 농계, 진흙에서 허우적거리는 가재, 물새, 물고기, 새우, 굴, 살진 사슴, 통통한 거위, 땅에도 물에도 살아있는 것들이 겹겹이 쌓여 꿈틀거렸다. 귀찮아도 좀 휘젓고 다니며 저녁거리를 찾을 의향만 있다면 굶어 죽을 일은 없었다. 1952년이 되자 토지 소유권은 400년에 걸쳐 듬성듬성 땅 문서도 없이 자리 잡은 사람들 차지가 되었다. 대부분은 남북전쟁 이전에 터전을 잡은 사람들이었다. 최근에 무당 거주하기 시작한 사람들도 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만신창이나 빈털터리로 돌아온 남자들이 많았다. 습지는 사람을 가두지 않았으나 낙인이 찍힌 성스러운 땅답게 인간의 비밀을 지켜주었다. 원하는 사람이 없는 땅이니 누가 차지하든 아무도 개의치 않았다. 그래봤자 황무지의 수렁일 뿐이었다. 습지 사람들은 법도 위스키처럼 밀수해서 썼다. 법은 석판에 불로 새겨지거나 문서로 명시되진 않았지만 훨씬 깊은 곳, 그들의 유전자에 새겨졌다. 매와 비둘기가 부화시킨 생명처럼 오래고 자연스러운 법이었다. 목숨이 걸린 궁지에 몰리면 사람은 무조건 생존 본능에 의존한다. 생존 본능은 빠르고 공정하다. 온유한 유전자보다 훨씬 강력하게 후세대로 물려 내려가는 생존 본능은 언제나 필승의 패다. 윤리가 아니라 단순한 수학이다. 비둘기들도 자기네들끼리 싸울 때는 매와 다를 바 없다. 엄마는 그날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엄마 얘기는 아무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특히 아버지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생선 비린내와 싸구려 술냄새를 풍기고 들어와서 냄비 뚜껑을 쩔컹거리며 만지작거렸다. 저녁거리는 뭐냐? 오빠와 언니들은 눈을 내리깔고 어깨를 으쓱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개처럼 욕설을 내뱉고 다리를 절며 다시 숲으로 들어갔다. 부부싸움은 예전에도 여러 번 있었다. 한두 번 엄마가 집을 나간 적도 있다. 하지만 언제나 다시 돌아왔다. 돌아와서 포옹이 간절한 아이들을 꼭 안아주었다. 언니 둘이 콩 요리와 콘브레드로 저녁을 지었지만 아무도 엄마가 있을 때처럼 식탁에 앉아 먹으려 하지 않았다. 각자 냄비에서 콩을 덜어 콘브레드로 덮고 방바닥 매트리스나 빛바랜 소파로 가져가서 먹었다. 카야는 밥이 넘어가지 않았다. 계단에 앉아 오솔길만 하염없이 내려다보았다. 나이에 비해 키가 크고 뼈가 드러날 정도로 앙상한 카야는 갈까마귀 날개처럼 새까맣고 숱 많은 생머리에 까맣게 탄 피부를 가진 아이였다. 어둠이 내리자 망보기도 끝났다. 꾸룩꾸룩 개구리 울음이 묻혀 사람 발소리가 나도 들리지 않았다. 그래도 카야는 포치 잠자리에 누워 귀를 기울였다. 바로 그날 아침에만 해도 주물팬에서 타닥거리는 돼지 비계와 나무 화덕에서 익어가는 비스킷 냄새에 잠을 깼었다. 멜빵 바지를 서둘러 꺼내 입고 부엌으로 달려내려와서 포크와 접시를 놓았다. 보통은 엄마가 환하게 웃으며 카야를 꼭 안아주었다. 잘 잤니? 우리 특별한 아가. 모녀는 춤을 추듯 집안일을 시작했다. 엄마는 민요를 불러주거나 동시를 읊어주었다.
꼬마 돼지가 시장에 갔대요. 카야의 손을 잡고 빙글 돌리며 지르박을 추기도 했다. 배터리로 구동되는 라디오가 꺼질 때까지 쿵쾅쿵쾅 발을 굴렀다. 라디오에서는 술통 바닥에서 혼자 노래를 부르는 사람 같은 소리가 났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인가에는 엄마가 카야가 이해할 수 없는 어른들의 사정을 하소연했다. 카야는 엄마의 말이 갈 곳을 찾나 보다 어림짐작했고 요리용 화덕에 불쏘시개를 넣으며 살갗으로 엄마의 말을 흡수했다. 어린 게 뭘 안다는 듯 고개를 주걱거리면서 모두 잠자리에서 일어나 밥을 먹는 분주한 시간이 금세 닥쳤다. 아버지는 함께하지 않았다. 아버지에게는 두 가지 모드밖에 없었다. 침묵 아니면 고함. 그러니 아버지가 계속 늘어져 잠을 자든 아예 집에 안 들어오든 아무 상관없었다. 그러나 이날 아침 엄마는 조용했다. 미소는 사라지고 눈가는 붉었다. 하얀 스카프를 해적처럼 이마에 묶어 둘렀지만 보랏빛과 노란색으로 번진 피멍을 다 가릴 수는 없었다. 아침 식사가 끝나자마자 설거지도 다 못했는데 소지품 몇 개를 작은 여행용 가방에 넣고 길을 따라 가버렸다. 다음 날 아침에도 카야는 계단에 앉아 망을 보았다. 까만 눈으로 길바닥에 구멍을 뚫을 기세로 노려보았다. 저 멀리 습지는 안개를 베일처럼 둘러쓰고 있었다. 아주 낮은 안개가 푹신한 엉덩이로 진흙을 깔고 앉아 있었다. 카야는 맨발가락을 꼬물거리며 풀줄기로 개미귀신 애벌레를 놀리다가 6살짜리답게 금세 실증이 나서 썰물 빠진 갯벌로 놀러 나갔다. 물이 발가락을 뽁뽁 빨아당기는 소리가 났다. 맑은 물가에 털썩 주저앉아 양지와 그늘을 팔짝거리며 오가는 피라미를 구경했다. 조디가 팔메토 숲에서 카야를 소리쳐 부르자 빤히 쳐다보았다. 엄마 소식이 있는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하지만 뾰족한 고사리를 헤치고 걸어오는 오빠의 심드렁한 몸짓을 보니 엄마는 집에 없었다. 탐험가 놀이할래? 조디가 물었다. 오빠는 이제 다 커서 그런 놀이는 안 한다고 했잖아. 아니야, 그냥 해본 말이야. 아무리 커도 재밌어. 경주하자. 두 사람은 펄을 가로질러 전력 질주에 숲을 헤치고 해변으로 갔다. 오빠가 추월하자 카야는 비명을 질렀고 모래밭 위로 거대한 가지를 뻗은 아름드리 참나무에 다다를 때까지 웃음을 그치지 않았다. 조디는 형 머프와 함께 참나무에 판자를 박아서 막루 겸 나무 요새로 썼다. 이제는 판자들이 거의 다 부서져 녹슨 못에 걸린 채 덜렁거리고 있었다. 오빠들은 카야를 놀이에 끼워줄 때면 보통 노예 소녀 역할을 하게 했고 엄마의 찬장에서 비스킷 훔쳐오는 일을 시켰다. 하지만 오늘 조디는 말했다. 네가 선장해. 카야는 오른팔을 치켜들었다. 스페인 놈들을 혼술내주자. 두 사람은 나뭇가지를 잘라 만든 장검으로 덤보를 치며 소리를 지르고 적을 무찔렀다. 그러다 상상놀이는 금세 시작되고 금세 사그라진다. 카야는 이끼 낀 통나무로 걸어가 앉았다. 조디도 아무 말 없이 따라와서 카야 옆에 앉았다. 조디는 카야가 엄마를 잠시 잊을 수 있도록 뭔가 말해주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래서 두 아이는 헤엄치는 소금쟁이 그림자만 바라보았다. 카야는 포치로 돌아와 한참을 기다렸다. 길 끝을 바라보면서도 절대 울지 않았다. 눈으로는 계속 찾아도 얼굴은 무표정했고 입은 일자로 다물고 있었다. 엄마는 그날도 돌아오지 않았다. 이 조디, 1952년.
엄마가 떠나고 몇 주에 걸쳐서 큰오빠와 언니 둘도 모범이라도 보이듯 호련히 떠나버렸다. 아버지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다 도망가 버렸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아버지는 처음에는 고함을 지르다가 주먹으로 때리고 결국은 제 분을 못 이겨 손등으로 철썩철썩 갈겼다. 그렇게 언니들과 오빠는 한 사람씩 사라졌다. 카야는 훗날 언니 오빠의 나이도 있고 진짜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생각나는 건 미씨, 머프, 맨디라는 애칭뿐이었다. 포치의 매트리스에는 언니들이 두고 간 양말들이 쌓여 있었다. 이제 형제라고는 조디밖에 남지 않은 어느 날 아침, 카야는 짤랑거리는 냄비 소리, 지글거리는 아침 식사 기름내에 잠을 깼다. 카야는 엄마가 돌아와서 옥수수 가루로 튀김이나 빵을 만들고 있는 줄 알고 부엌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장작을 떼는 화덕에서 그리치를 튀기고 있는 건 조디였다. 카야는 실망감을 감추고 웃었고 조디는 조용히 하라고 쉿 소리를 내며 동생 정수리를 톡톡 쳤다. 아버지를 깨우지 않으면 둘이서 밥을 먹을 수 있다. 조디는 비스킷을 구울 줄 몰랐고 베이컨도 없었다. 그래서 그리츠만 만들고 돼지 기름에 달걀을 스크램블했다. 둘은 함께 밥상에 앉아 말없이 눈짓과 미소만 주고받았다. 그들은 재빨리 설거지를 끝내고 습지로 달려나갔다. 조디가 앞장섰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버럭 호통을 치며 쩔뚝쩔뚝 다가왔다. 뼈만 남은 앙상한 몸이 중력을 받지 못해 팔랑거렸다. 어금니가 늙은 개의 이빨처럼 신누랬다. 카야는 조디를 올려다보았다. 뛰면 돼, 오빠. 이끼 많은 데를 찾아서 숨자. 괜찮아, 괜찮을 거야. 오빠는 말했다. 한참 뒤 해질 무렵이 되어서야 조디는 해변으로 카야를 찾아왔다. 카야는 오빠를 쳐다보지 않고 부서지는 파도만 노려보았다. 말소리만 들어도 아버지한테 얼굴을 심하게 맞았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나 떠나야 해, 카야. 여기서 더는 못 살겠어. 카야는 하마터면 획 돌아볼 뻔했지만 꾹 참았다. 아버지와 나만 혼자 남겨두고 가지 말라고 빌고 싶었지만 말이 목구멍에서 막혀 나오지 않았다. 더 크면 너도 이해할 거야. 오빠는 말했다. 카야는 어리다고 바보인 줄 아느냐고 악을 쓰고 싶었다. 모두 아버지 때문에 떠난다는 걸 알았다. 다만 어째서 아무도 그녀를 데려가지 않는지 궁금했다. 카야도 떠날 생각을 해봤지만 갈 데도 없고 돈도 없었다. 카야, 조심해. 꼭 누가 와도 절대 집 안에 들어가지 마. 널 잡아갈 수도 있어. 습지 같은 데로 도망가서 덤불에 꼭꼭 숨어 있어. 발자국 지우는 거 잊지 말고. 오빠가 가르쳐 줬었잖아. 너도 아버지를 피해서 숨을 수 있어. 카야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자 조디는 잘 있으라고 말하고 성큼성큼 해변을 가로질러 숲으로 걸어갔다. 조디가 숲속으로 들어가기 직전 카야는 고개를 돌려 멀어지는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꼬마 돼지만 집에 남았어요. 카야는 철썩이는 파도를 보고 말했다. 조각처럼 미동도 없이 서 있던 카야는 벼랑간 판잣집으로 뛰어가기 시작했다. 복도에서부터 오빠 이름을 소리쳐 불렀지만 조디의 물건들은 이미 사라지고 바닥에 호청도 홀딱 벗겨져 있었다. 카야는 오빠의 매트리스에 털썩 주저앉아 하루의 끝이 벽을 타고 스르르 미끄러지며 떨어지는 광경을 지켜보았다. 해가 저문 후에도 미련을 버리지 못한 빛이 머물러 방 안에 고였다. 아주 짧은 찰나 어지러운 침대며 묵은 빨래 더미들이 바깥의 나무들보다 훨씬 또렷하고 다채롭게 보였다.
카야는 스멀스멀 올라오는 허기에 놀랐다.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일상적인 허기. 부엌으로 가다가 문 앞에서 멈춰섰다. 언제나 빵을 굽고 강낭콩을 삶고 생선 스튜를 보글보글 끓이는 열기에 뜨거웠던 방이었는데 이제 부엌은 퀴퀴하고 고요하고 어두웠다. 이제 밥은 누가 해? 카야는 소리내어 물었다. 사실 이제 누가 춤을 추지? 라고 묻고 싶었지만 촛불을 켜고 화덕에 뜨거운 잿더미를 쑤시며 불쏘시개를 넣었다. 불이 피어오를 때까지 풀무지를 했다. 판잣집까지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냉장고가 찬장 노릇을 하고 있었다. 곰팡이가 끼지 않도록 문에 파리채를 끼워 살짝 열어두었다. 그래도 틈새마다 검푸른 곰팡이가 피었다. 먹다 남은 음식을 꺼내며 카야는 말했다. 그리츠를 돼지 그림에 튀겨서 데워야지. 음식을 냄비째 그대로 먹고 창밖을 살피며 아버지를 찾았다. 하지만 아버지는 오지 않았다. 조승달이 바람 빛에 판잣집에 닿자 카야는 포치에 있는 잠자리로 기어 들어갔다. 울퉁불퉁한 매트리스에는 엄마가 알뜰 시장에서 사준 파란 꽃무늬 호청이 덮여 있었다. 평생 처음 혼자 맞는 밤이었다. 처음에는 숲속의 발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몇 분에 한 번씩 일어나 앉아 차양문 밖을 살폈다. 한 그루 한 그루 모양을 낱낱이 아는데도 이따금 나무가 달을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았다. 한참 침도 못 삼키고 뻣뻣하게 굳어있는데 때마침 청개구리와 여치가 친숙한 노랫소리로 밤을 채워주었다. 어둠은 달콤한 향내를 간직하고 있었다. 더럽게 뜨거운 낮을 하루 더 견뎌낸 개구리와 도마뱀들의 텁텁한 숨결. 습지가 낮게 깔린 안개로 바짝 다가왔고 카야는 그 품에서 잠이 들었다. 아버지는 사흘 동안 들어오지 않았고 카야는 엄마의 텃밭에서 순무싹을 따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끓여 먹었다. 달걀을 찾으러 닭장에 가봤지만 텅텅 비어 있었다. 닭 한 마리, 달걀 하나 보이지 않았다. 닭똥 같은 카야, 이 똥덩어리 같으니라고. 카야는 엄마가 떠난 후로 닭장을 돌봐야지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제는 닭들이 다 도망쳐서 저 멀리 나무들 사이에서 꼿꼿해 꽂고 울고 있었다. 근처로 불러 모을 수 있는지 보려면 모이를 뿌려 놓아야 했다. 나흘째 밤에 아버지가 술병을 들고 나타나 침대에 벌러덩 틀어놓았다. 그러더니 다음날 아침 부엌으로 들어가면서 버럭 고함을 쳤다. 죄다 어디로 갔냐? 몰라요. 쳐다보지도 않고 카야가 대답했다. 똥개도 너보다야 아는 게 많겠지. 똥돼지 젖꼭지만큼도 쓸모없는 것. 카야는 조용히 포치문을 열고 나왔다. 홍합을 찾아 해변을 걷고 있는데 연기 냄새가 났다. 고개를 들어보니 판잣집 쪽에서 연기가 치솟고 있었다. 힘껏 달려갔지만 이미 마당에서 모닥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아버지는 엄마의 그림과 드레스, 책들을 불에 던져놓고 있었다. 안 돼요. 카야는 비명을 질렀다. 아버지는 본 척도 하지 않고 배터리로 구동되는 낡은 라디오를 불 속에 던졌다. 카야는 얼굴과 팔이 되는 줄도 모르고 그림을 꺼내려 팔을 뻗었지만 열기 때문에 뒤로 물러나야 했다. 카야는 아버지가 물건을 더는 못 가지고 나가게 하려고 판잣집을 막아서며 눈을 부릅뜨고 맞섰다. 손찌검을 해도 물러서지 않았다. 아버지가 획 돌아서더니 절뚝이며 보트 쪽으로 가버렸다. 카야는 쓰러지듯 계단에 주저앉아 습지를 그린 엄마의 수채화들이 시커멓게 불타 잿더미로 변하는 걸 지켜보았다. 해질녘까지 앉아있는 사이 단추들이 호박처럼 노랗게 빛났고 엄마와 지르박을 추던 추억들도
불길 속에서 녹아 사라졌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카야는 언니 오빠들의 실수를 반면교사 삼아 아버지와 사는 법을 익혔다. 아니 오히려 올챙이들한테서 배운 교훈이 더 쓸모 있었다. 앞길을 막지 말아야 해. 눈에 띄지 않아야 해. 양지에서 그늘로 화드득 도망쳐 숨어야 해. 아버지가 깨기 전에 일어나서 집을 나와 숲속이나 물에서 지내다가 살금살금 집 안으로 돌아와서 최대한 습지 가까이에 있는 포치에서 잠을 청했다. 아버지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과 싸우다가 왼쪽 허벅다리에 파편을 맞고 폐인이 되었다. 그게 가족의 마지막 자존심이 되었다. 매주 수령하는 상위 군인 연금이 유일한 수입이었다. 조디가 떠나기 일주일 전 냉장고는 이미 텅텅 비고 순무 한 뿌리 남아있지 않았다. 월요일 아침 카야가 부엌에 들어서자 아버지는 식탁에 구겨진 지폐 한 장과 동전 몇 푼을 놓아두고 손으로 가리켰다. 이거면 일주일 밥값은 될 거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 뭐든지 대가를 치러야 하는 법이지. 이 돈 받고 집 청소하고 땔감 구해와. 빨래도 하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카야는 바클리코브 마을로 혼자서 장을 보러 갔다. 꼬마 돼지가 시장에 갔어요. 6km에 걸친 깊은 모래와 검은 진흙을 헤치고 걷다 보니 멀리서 은은히 빛나는 만과 바닷가의 집들이 보였다. 마을을 둘러싼 소택지에 짭짤한 아지랑이가 메인 스트리트 너머 크게 파도치는 바다 안개와 뒤섞였다. 습지와 바다가 손잡고 마을을 세상으로부터 격리시켰다. 바깥 세상과 이어주는 유일한 끈은 금이 간 시멘트에 구멍이 뿡뿡 뚫린 1차선 도로뿐이었다. 거리는 두 개였다. 해변을 따라 쭉 뻗은 메인 스트리트에는 상점들이 늘어서 있었다. 한쪽 끝에 피글리 위글리 식료품점이 있었고 반대편 끝에 웨스턴 오토 자동차 정비소가 있었으며 가운데 작은 식당인 다이너스가 있었다. 그 사이사이 크레스의 5센트 잡화점, 페니 통신 판매, 파컵 빵집, 버스터 브라운 신발 가게가 늘어서 있었다. 피글리 위글리 식료품점 옆에 있는 술집인 도그곤 비오홀에서는 종이를 배 모양으로 접어 구운 핫도그, 매운 칠리, 치킨 새우를 담아 팔았다. 점잖은 여자나 아이들은 술집 안에 발도 들여놓지 못했지만 포장 판매창이 따로 나 있어 길에서 핫도그와 네이콜라를 주문할 수 있었다. 유세기는 정문 출입은 물론 창밖에서도 음식을 살 수 없었다. 그런가 하면 브로드 스트리트는 낡은 고속도로에서 곧장 바다 쪽으로 뻗어 메인 스트리트와 만나면서 끝났다. 그래서 마을에 하나밖에 없는 교차로에는 메인, 브로드 그리고 대서양이 만났다. 가게와 상점은 다른 소읍과 달리 따닥따닥 붙어있지 않고 아담한 공터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었다. 공터에는 습지가 하룻밤 만에 밀고 들어온 것처럼 팔메토 야자나무와 시오트가 무성하게 자랐다. 200년도 넘게 따가운 짠 바람에 풍화된 삼나무 기아집들은 녹처럼 붉은 갈색으로 변색되었고 흰색이나 파란색으로 칠해진 창틀은 벗겨지고 금이 가 있었다. 마을은 자연과 다투어서 지쳐 떨어져 철퍼덕 주저앉은 꼬락선이었다. 작은 만으로 돌출된 마을 부두에는 해진 밧줄들이 축축 늘어졌고 늙은 펠리컨들이 돌아다녔다. 수면이 잔잔할 때는 노랗고 빨간 새우잡이 배들이 물에 비쳤다. 못을 에둘러 숲속으로 상점가가 끝나는 지점을 지나 바닷가를 따라서 이리저리 꼬불꼬불 이어지는 흙길가에 아담한 삼나무 집들이 늘어서 있었다. 바클리코브는 말 그대로 후미진 마을이었고 바람에 날려온 백로 둥지처럼 강 어귀와 갈대밭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맨발에다 어느새 짧아진 밀빵 바지를 입고 선 카야는 습지의 오솔길이 도로와 만나는 지점에 섰다. 입술을 깨물며 집으로 다름질쳐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다.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장 보고 돈 계산하는 법도 몰랐다. 하지만 허기에 등을 떠밀린 메인 스트리트로 올라서서 고개를 푹 숙이고 피글리 위글리 식료품점을 향해 걸었다. 5센트 잡화점 앞에 다다랐을 때 뒤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나는 바람에 카야는 펄쩍 뛰어 비켰다. 카야보다 몇 살 많은 소년 셋이 자전거를 타고 쏜살같이 지나쳤다. 앞장선 소년이 하마터면 치일 뻔한 카야를 돌아보며 깔깔 웃다가 가게에서 나오는 여자와 부딪힐 뻔했다. 체이스 앤드루스, 이리 오지 못하겠니? 너희 세 녀석 전부 와. 소년들은 페달을 몇 미터 더 밟았지만 곧 마음을 고쳐먹고 잡화점 직원인 펜지 프라이스 앞으로 왔다. 옛날에 프라이스 가족은 습지 외곽의 가장 큰 농장 소유주였지만 오래전 외압에 못 이겨 땅을 팔아버렸다. 다이너 2층의 비좁은 공동주택에 사는 처지에 여전히 점잖은 지주인 양 살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펜지 프라이스는 실크 터번처럼 생긴 모자를 즐겨 쓰고 다녔는데 그날 아침에는 핑크색이라 붉은 립스틱과 뺨에 펴바른 연지가 돋보였다. 펜지 프라이스가 남자 아이들을 야단쳤다. 내가 너희들 어머니한테 말씀드려야겠다. 아니, 아버지가 더 좋겠네. 인도에서 그렇게 빨리 달리다가 사람을 칠 뻔했다고. 뭐 할 말 있니, 체이스? 체이스는 제일 말쑥한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 빨간 안장에 크롬 핸들바. 죄송합니다, 미스 펜지. 저 여자애가 앞을 가로막는 바람에 나오시는 걸 미처 못 봤어요. 검은 머리에 그을린 피부의 체이스가 카야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카야는 뒤로 물러서서 도금냥 덤불 속에 몸을 반쯤 숨기고 섰다. 저 애가 무슨 상관이라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남한테 떠넘기는 짓은 하면 안 돼. 아무리 늪지 쓰레기라도 그렇지. 자, 너희는 가서 잘못을 반성하고 착한 일을 해라. 저기 에일리언 선생님께서 장바구니를 들고 가시니까 가서 트럭까지 들여다 드려. 셔츠자락 바지 속에 집어넣고. 네, 알겠습니다. 남자아이들은 자전거를 타고 2학년 전체를 가르치는 에일리언 선생님 쪽으로 갔다. 카야는 검은머리 소년의 부모님이 웨스턴 오토의 주인이라는 걸 알았다. 그래서 제일 멋진 자전거를 몰고 다니는 것이다. 체이스가 트럭에서 물건이 잔뜩 든 커다란 마분지 상자들을 내려 가게로 옮기는 걸 본 적은 있지만 체이스는 물론이고 다른 아이들한테 말 한마디 걸어보지 않았다. 카야는 몇 분 더 기다렸다가 다시 고개를 푹 숙이고 식료품점으로 향했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